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첫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7페이지 보시면 핵심 정리의 첫 번째 이제 재고 자산이 나오는데 우리 기본 범위는 전산세무 2급하고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세무 1급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패스해서 넘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재고자산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되는 게 할인과 애누리예요. 할인이 있고 애누리가 있어요. 할인과 애누리가 있는데 일반 전표 문제에서 당연히 문제상에서 할인이다라고 주어지고 애누리라고 주어져요. 그리고 계정 과목 쓰셔야지 될 때 계정 과목 쓰실 때마다 어떻게 써야 되죠? 해당 뭐 상품이면 상품에 대한 애누리, 원재료면 원재료에 대한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할인은 문제상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2/10 n/30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 게 할인이에요. 할인은 조기 결제하게 됨으로써 값을 깎아주는. 그래서 할인의 반드시 전제 조건은 조기 결제다. 조기 결제라는 게 따라가고 우리는 원래 10일 안에 원래 기한은 30일 안에 갚아야 한다. 외상대금은 30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데 10일 이내에 갚으면 2%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결제, 빠르게 결제를 해주시면 값을 깎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할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애누리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값을 깎아주는 경우에 계정 과목은 반드시 애누리는 애누리, 할인은 할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기말이 증가하고 원가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움직이게 된다. 뭐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여러분들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기말이 상승했을 때 원가는 하락하게 되고 이익은 다시 상승하게 되더라. 반대로 기말이 떨어지면 원가는 올라가고 이익은 줄어들게 되더라. 뭐 이런 개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 개념이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가 결정 방법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 나머지 뭐 선, 이, 총, 후 무조건 순서는 어떻게 되더라? 선, 이, 총, 후. 이 순서대로 가더라. 대신에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 그래서 물가가 상승 중이냐 물가가 하락 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해볼까요? 물가가 상승 중일 때 뭐 기말 재고액의 크기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기말의 크기는 작아지고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기말의 크기는 얘가 제일 크네요. 그쵸? 그럼 앞에 게 먼저 빠져나가면 제일 큰 게 기말로 남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선입선출법의 기말이 가장 크더라. 이 위에 게 맞는 거죠. 가장 크더라. 그러면 선이 총후의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더라. 요렇게 개념을 하나를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수량 결정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장부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요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지 되는 게 바로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재고 자산의 평가는 무조건 저가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취득 원가에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가치가 떨어졌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평가 손실이라 한다. 평가 손실이라 한다. 그런데 얘의 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취득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손실을 다시 환입시켜주는 요 상태를 우리가 저가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취득 원가를,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취득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보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 평가 손실,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평가 손실 범위 안에서만 환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장부 재고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칙은 얘는 순실현 가능액이다. 시가는 시장의 가격을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판매가를 의미해서 재고자산하고는 원래 솔직히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 대신에 정확한 답은 순실현 가능액을 의미하는 거고, 순실현 가능액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순실현 가능액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물품 하나 판매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비용들을 우리가 차감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부랑 실제 차이는 수량의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고, 실제와 시가, 순실현 가능액가의 차이는 단가가 마이너스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량이 마이너스 생긴 걸 뭐라고 얘기하죠? 감모 손실, 그 다음에 단가가 마이너스 생긴 걸 우리는 평가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정확한 회계 처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결산에다 어떻게 반영해 주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다 전부 다 전산 세무 2급 범위에 해당하는 건 똑같은데, 자, 우리는 무조건 실제를 기말 재고액으로 입력하실 거예요. 기말 재고액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하실 거고, 자, 이제 첫 번째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 둘의 차이가 어쨌든 생겼다. 그럼 감모 손실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기말에 실제를 쓰게 되면 정상적인 건 모두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 혹은 매출 원가에 포함,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기말 재고액을 실제를 쓰고 나면 기말이 작아지죠. 기말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는 그만큼이 커지게 된다. 원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비정상은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분계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결산을 열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창이 있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창을 먼저 열어놓고 전표를 입력하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차변에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변은 원재료.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써주시되 우린 중요한 게 원재료에서 적요 몇 번을 해야 한다? 적요 8번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지 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대신에 원재료 감모 손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품목마다 다 다르게 설정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될 건 전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 자료를 여셔야지 된다는 거. 결산이 먼저 열려 있으면 반드시 조회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이 타계정 대체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우리가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평가 손실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회계 처리를 직접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에 평가 손실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재고자산이란 용어 대신에 제품 평가 손실 뭐 혹은 제품 평가 충당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평가 손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말은 무조건 뭐 쓰라고요? 실제 재고액을 쓰셔야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실제 재고액,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써주시고 실제랑 시가, 순실현 가능액과의 차이가 생겼다. 얼마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평가 손실에다가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 그러니까 감모 손실의 비정상 감모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는 결산 자료 입력에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주셔도 되고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전표로 따로 회계 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있는 재고자산 포함 여부. 재고자산 포함 여부.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세무에서 중요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우린 선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더라. 선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더라. 지금 배가 가고 있는데 이 배의 물건의 주인이 누구 거냐.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도착지에는 구매자가 살고 있고 그리고 선적지에는 판매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인지 내가 구매자인지를 일단 먼저 첫 번째 그 부분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판매자냐 구매자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를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배가 있다는 얘기는 얘 뭐야? 운송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운송 중일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거냐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당 상관없고 그 다음에 위탁 상품 나오는데 위탁자, 수탁자 어떻게 되죠?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대신 팔아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적송품이라고 하는데 이 적송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는 무조건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위탁자 소유예요. 위탁자 소유고 소유권이 언제 이전돼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러면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구매자가 있겠죠? 그렇죠? 구매자. 누구로부터? 위탁자의 소유로부터 이제 소유권이 구매자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이 재고자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수탁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만 받는 사람이에요. 수수료만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틀리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재고자산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하나씩 조금 살펴보시고 매출원가 같은 거 당연히 다 외우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고자산 단원에선 이 정도의 여러분들 체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유형자산 단원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